9월 9일 오후 12시 43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 인민조국 씨를 문재인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방금 하니까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볼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개인 운동이 좀 늦어가지고 한참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듣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펜앤드 마이크에서 이렇게 뭐 라이브로 이렇게 찍기도 하네요. 하는데 저희 게으름 탓에 조국 씨에 대해서 영상 두 번째를 금요일 날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로 못 올리고 지금이라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뭐 되게 제가 뭐 영상 급하게 올린다고 뭐 영향력이 있거나 뭐 뭔가 사태를 되돌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역설적이게도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책을 굉장히 정리를 하기가 싫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정리하기 싫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땀이 막 흐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앞선 영상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악마라고 규정한 사람들의 어떤 워딩이나 행동을 묘사하고 규정하는 거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얼굴 보는 것조차 3초 이상을 못 볼 정도로 제가 낯가림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낯가림이 심한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부탁하건데 절대로 돈 주고 사서 보지는 마십시오. 제목은 진보 집권 플랜인데 제가 제목을 바꿔서 좌익 독재 플랜 이렇게 저는 제목을 바꿔서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쓰고 좌익 독재 플랜이라고 읽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받는 책입니다.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사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자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데 뭐 사실은 이자들이 해먹은 돈만 해도 이런 돈이야 뭐 조족지혈이겠지만 그래도 1원이라도 이자들에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책을 절대 사보지는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완전히 상세하게 요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책을 계속해서 요약하고 읽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골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제로 오연호 씨가 묻습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연호 씨라는 사람은 인민조국 씨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보면은요.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휴가 연차 내고 뭐 많이 가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 다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차를 많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다 있고요. 참고로 이 책은 2010년도 책입니다. 2010년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게 노무현 정권까지의 좌익 정권이 뺏기고 난 뒤 2년 뒤에 성찰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히 갖다 붙이기는 뭐 하지만 징비록이라고 할까요? 우익 정권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 정권을 잃었는 것에 대한 징비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뼈를 가는 듯한, 이빨을 가는 듯한 어떤 각오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경제관, 국가관이 여기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일 있죠. 경제든 뭐 아까 말했듯이 사소한 뭐 대통령이 휴가 가는 그런 건이라든지 대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100%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 책 그대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조국 씨에 대해서는 늘 저 인간은 악마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인민조국 씨는요,
좌익들을 진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개혁 진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우익 진영은 보수인데 수구 보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단 규정 짓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텍스트라도 짧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광우병 때 촛불 난동 사태, 이게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자유 체제를 뒤집는 길거리 촛불 난동을 굉장히 숭상하는 촛불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인민민주주의적 경향성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보개혁 진영에서 진보개혁 진영 읽어버렸네요. 재수없게도. 수구 좌익 진영에서 2012년 또는 2017년에 집권한다면 지난 민주정권 10년의 지난 인민민주정권 10년의 성공과 좌절을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해봐야죠. 그리고 집권한다면 10년간은 연속으로 집권해서 한국 사회의 골간을 바꿔놓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 골간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도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쓰는 용어일 뿐이고,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고,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 달리 말할 것 없이 조선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대중들을 하향화된 평등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부탄 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행복한지 모르고 덩신처럼 허허 웃으면서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로 쫙 만들어 놓고 가축화하는 거죠. 배급을 뿌려주면 받아먹게. 그리고 소수의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표현처럼요. 소수의 자기 집권층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겁니다. 평양. 그리고 평양 중에서도 특권층, 이렇게 나머지 대중들 이렇게 해서 계급화해서 사는 그런 사회를 이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선출되도록 만든 거는 국민들이죠. 평준화라는 거, 거기에서 그래 맞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 이 사람들은 용어를 항상 용어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시 지옥이다, 경쟁이다, 살인적인 경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거기에 동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표를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거 했으면 뭐 하겠어.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해방구에서 비롯된 심리적 충동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악마를 탄생시키는 거는 늘 언제나 역사가 그렇듯이 악마를 탄생시키는 거는 국민들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끝날지 연장될지 모르지만 진보개혁 진영에서, 다시요, 수구 좌익 진영에서 2012년 또는 2017년에 집권한다면 지난 민주정권, 지난 좌익 인민민주정권 10년의 성공과 좌절을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해봐야죠. 골간을 바꾼다. 진보와 개혁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계속 자주 합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꿈을 꾸는 데만 그친다면 무능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 꿈을 다른 사람과 같이 꾸면서 현실화해내야죠. 진보개혁 진영이 다시 집권한다면 집권 초기에 무엇을 해치울 것인지, 어떠한 제도적 말뚝을 박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처음 정권 출범 뒤에 그렇게 속전속행으로 모두가 반대하는 인사권 다 그대로 해버리고, 오늘같이 인민조국 시도 임명을 해버리는 것처럼 계속 해버리고, 탈원전은요, 지금 탈핵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공포심을 더 크게 해서 탈원전 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 탈원전은 그 사람들 선량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지도진들의 그 판단은 어디에 있냐면요, 조선반도 비핵화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화되는 기술 자산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일성의 교시였습니다. 그걸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답이 훤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르게 자꾸 논리로 펼치고 과학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핵 전문가들이 정말 전공했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주 캠퍼스에 생물학 전공자인가요? 김익중 씨가 문재인 씨에게 그런 소스를 많이 제공하고 하지만 소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김일성의 교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청사진이 보입니다. 안 그러고서는요, 중국의 핵발전소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입을 그렇게 꽉 쳐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논리가 없잖아요. 한번 물어보시죠, 김낙준 씨한테. 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너 왜 규탄 안 하니? 북한의 방사능, 핵실험에 대해서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야기 안 하니?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서해안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지적하니?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 한 번도 그런 운동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전혀 저는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김익준 씨가 여기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왜 교수직을 했습니까? 학술활동만 한 게 아니라 강단에만 쓴 게 아니라 여기서 민중당, 더불어민중당, 저는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다 의견 교류하고 소통하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교수입니까? 그냥 좌익분자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재벌을 이제 손보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경제라고 합니다. 공사 많이 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아주 그랜드한 역사, 사업들은 전부 욕하든 말든 간에 우익진영, 보수진영에서 다 했습니다. 이자들이 한 거는 복지라는 이름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은 원래 복지라는 이름 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고 건면성실하게 일할 의지를 꺾어버리고 사람들을 가축화하는 그런 것밖에 안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에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의 무기를 첨단화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고 지금도 북한은 계속 무기를 첨단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좌익 진영에서 저거는 내부를 단결시키려는 목적이다. 또는 자기 자리 보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모조리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라는 거는 그 한 발 한 발을 쏠 때마다 기술적인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한 방을 한 방을 쏘아가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고요? 내부 단속은 얼마든지 사람 때려잡고 수용소에 가두어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을 더욱더 전문화하기 위한 실험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건 저 사람들 내부 결속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권력 3대 세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독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 인민조국시군요. 인민조국시는 저도 아이가 둘입니다. 고등학생 딸하고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이야기 하는데 재밌는 거 딱 세 가지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산업에 대한 관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가서 보면 차체를 올려놓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한쪽에서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타이어를 박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타이어를 박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으로 동일 노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임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사회 임금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비정규직 문제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수구좌익 진영이라고 바꿀게요. 단기간에 쟁취해야 할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군입니다. 그러면 인민조국시 당신의 청와대에 있을 때 월급,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교수 노릇하면서 이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노무현 정권 때 점프해서 그쪽에 올라갔는데요. 그 강단에서는 그 월급, 그거는 그럼 나랑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인민조국시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육과 신경의 동원량을 따질까요? 어떻게 노동량을 따지고 어떻게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을 따질까요? 저는 노동력으로는 인민조국시보다는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근육이 동원되는 노동력만으로 볼 때 계산을 한다면 인민조국시는 얼마 받으면 될까요? 한 달에 한 20만 원 받으면 될까요? 나는 한 달에 한 8천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민조국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말고 그 밑에 하청들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죠? 주야간을 한 달 동안 뛰어서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받거든요. 현대자동차 7천, 8천, 9천 1억 가까이 받죠. 그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그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하청들 임금까지도 올려줘야 된다. 우리까지. 이때는 이 사람들이 늘 하향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아마 상향평준화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요, 모든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노동력을 누가 계산합니까? 경영주가 계산을 하겠죠.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내려야 됩니다. 4천에서 5천 사이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청 기업에 있는, 하청도 물론 생산성에 맞게 줘야 되지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턱없이 낮은 3천, 4천 받는 사람들을 3,500에서 4,500 정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양보할 수 있겠어요? 인민조국시? 인민조국시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 때의 좌익들이 산업혁명을 공격하던 그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그때에서부터 한 번도 뇌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또는 바이러스 먹은 채로 살아오고 있고 지금 놀랍게도 청와대라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또 서울대라는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책에서 재밌는 거 두 번째요. 경쟁 과잉, 경쟁 중독을 해결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같은 출발선에서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라고만 하면 승자에게 결과를 독식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영구화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비유를 한 번 더 하자면 자기는 1차로를 싱싱 달리면서 다른 사람은 1차로로 못 들어오게 막는 셈이죠. 이는 경쟁의 이름으로 특권을 포장하는 거예요. 학벌사회의 병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의 노력과 졸업 이후의 실력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학벌사회는 이를 막습니다. 대학 간판만을 중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의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락 들으면서 혈압이 높아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절대 살펴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제 말도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하면서 지 딸내미, 지 인생 모든 것이 거짓의 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왔는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서울대 교수직으로 어떻게 올라갔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모두 불공정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한테 한 번만 당부를 할게요. 이 인민조국시에 대해서 그 좌편향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촛불 들고 나오대요. 근데 그 학생들의 구호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촛불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싫어요. 그 학생들은 그 구호에서 뭐를 말하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너만 열매를 따먹었니? 이게 이 학생들의 촛불 구호예요. 이 학생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까지. 그럼 뭘 외쳐야 되느냐? 블라인딩 테스트고 뭐고 간에, 또 평준화 선동이고 뭐고 간에, 경쟁이야말로 그나마 가장 깨끗하구나. 우리를 제대로 경쟁하기만 해다오, 차라리. 우리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나 너희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그냥 우리를 마음껏 경쟁하게만 해줘. 그리고 너 따위의 특권을 가진 586이라고 하는 인간들 제발 좀 꺼져줘. 라고 하는 구호가 저는 나왔다면 이 촛불을 인정을 했겠습니다. 근데 그런 촛불에는 그런 구호 없었습니다.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바꿔줘, 이런 것 좀. 왜 니만 열매 가져갔어? 응석바지들의 촛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촛불마저도 저주합니다. 이거 문장 한번 보세요. 자기는 1차로를 싱싱 달리면서 다른 사람은 1차로로 못 들어오게 막는 셈이죠. 경쟁의 이름으로 특권을 포장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인민조국 씨. 지난번에 장하성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100억에 가깝다는 장하성 씨. 모두가 강남에 들어와서 살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제가 아주 대단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서 욕도 한번 해봄직하지만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욕 잘해요. 제 욕을 하면 저는 욕을 아주 맛깔스럽게 하기 때문에 욕 자체가 폭력입니다. 욕 들으면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아프게 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욕은 안 할게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 성품이 거칠어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욕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책에서.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경주지역에서는 최석호라고 하는 사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승려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도 늘 주장하듯이 연방제라는 걸 당연히 이 사람도 이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은 연방제 또는 단일국가 방식으로 통일하기 전에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국가연합에서 남북은 현재의 독립국가의 권한, 즉 내정, 외교, 국방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합의하여 구성한 연합기구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실현하면서, 물론 이제 미군은 나가야 되겠죠. 또는 평화 유지군 명분으로만 주둔을 해야 되겠죠. 전투가 아니라. 외교와 국방의 권한이 연방정부에 주어지는 연방제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국가연합 아래에서 남과 북은 상대 정치체제에 대한 간섭권이 없고요. 그대로 살면 되잖아, 그죠? 굳이. 왜? 연방제는 공산화 통일 직전 단계의 과정에 있는 단계입니다. 북한이 어떤 체제를 택할 것인가는 북한 인민에게 맡기는 거죠. 이를 전제로 하면서 북한은 중국 모델보다는 베트남 모델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갈라버리고 싶어요. 이 뱀 혓바닥 같은 요설을 놀리는 이 좌익들. 자, 이 인간이 당신 직접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그냥 안 하겠다, 자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라고 하니까 나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임명권자는 지금 문재인 씨를 말하겠지만 문재인 씨도 굉장히 숙고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대요. 그러다 오전에 오늘 임명을 했다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의혹, 괴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팩트와 과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과거에 신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찬탁이냐 반탁이냐를 가지고 남로당의 박헌영은 아무런 디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로당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로당은요, 스탈린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좌익들은 개인의 양심, 개인의 선택, 개인의 정의 이런 거 없습니다. 집단화된 구성원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순간, 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양심, 자기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집단이 향해 가는 목적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씨가 왜 고려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역시 나중에 다 밝혀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그 사모펀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주 감자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경제 공동체적 몰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임명을 해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저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릴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한반도 내에서의 디시전이 없다. 이 사람들의 결정권자는 최고 존엄자 북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민조국시도 한번 보세요. 가족이 풍파가 나고 박살이 나는데도 하잖아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럼 이제 뭐를 할까요, 이 사람은? 네, 이 책에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없앤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아주 형해화시킬 겁니다. 국민기업이다. 뭐 기업 민주화다. 이런 이름으로 형해화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과거에 간첩 사건들을 민주열사라고 이렇게 뒤집는 거야. 뭐 그거는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야 뭐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하겠고요. 뭐 언론을 통제하겠죠. 언론을 통제하는데 지금 언론은 어차피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통제한다는 언론은 유튜브로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태극기 집회 정도 거기에 뭐 지도진들을 뭐 내란죄로 이렇게 엮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할 거라고 저는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강행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헌법을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는 게 지금 당장에 어렵다면 그냥 법 집행만으로도 사회주의적 법 집행을 얼마든지 판례를 남겨서 사람들의 어떤 풍토를 인식을 그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용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같이 쌍둥이로서 기능을 할 것이고요. 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러죠. 지방 분권 그러면서 그게 바로 볼셰비키다 또는 뭐 베네수엘라의 위원회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차베스를 모방하자고 노골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아비투스니까요. 그런 것이지만 제가 늘 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조선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냥 다 노력하고 잘 살고 할 필요 없어. 중산층들 차 좋은 거 타고 하는 거 꼴보기 싫어.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우리가 늘 말하듯이 조선은 착해가지고 백의 민족이었다. 흰 옷 입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멍청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찢어질 듯이 가난하고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은 다 착취를 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명천을 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착해서 흰 옷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럼 까만 옷 입고 있는 저는 그럼 속이 시커먼 인간인가요? 악마인가요? 그런 바보 같은 어떤 그 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선으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열차, 이 사람들이 달리는 열차의 최종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도 얼마든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문재인 씨도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도 했고 베트남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고도 이미 결정적인 힌트 이만큼 줬잖아요. 만약에 이게 장학 퀴즈라고 한다면 모두가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쉬운 퀴즈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자들이야 악마라 치지만은 이 자들을 보고 있는, 바라봐주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40, 50%는 그 육박하게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지 살고 있는 터전, 이 사이트가 어떻게 망해버릴지도 모르고 지지한다잖아요. 지지한다잖아요. 응?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 마당에 제가 마치 남이 보듯이 외국인이 우리 한국 지형을 바라보듯이 그냥 한마디 하자면 정말 흥미로운 관전평.
자,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죠. 근데 우리 비극은 그게 낱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데 그 고민이 있겠죠. 자, 이 책은 이런 책들은 제가 불살라 버리고 싶지만 어떤 그냥 정거적인 사료로서 책꽂이에 다시 관속에 넣듯이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저의 너무 정오심이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짝 흥분되게끔, 격앙되게끔 해서 심혈관계에 흥분을 드렸다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흥분 안 하고는 이 사람들의 워딩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건강하게 하루 생활을 하면서 이겨내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을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자유인들인가? 그걸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